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랑은 살기 싫으니 자기 아빠와 살겠다고 말하고 떠난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나 성우야. 혹시 우리 집에 좀 가봐 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 이혼 후 제게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게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새엄마와 찍은 사진을 더 자주 SNS에 올리던 아들. 아들은 먼 타국에서 다급하게 저에게서 자신의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혼한 지 4년이 넘은 제게 말이에요. 저는 결국 아이들의 부탁으로 전에 살던 집에 가보게 되었죠. 띵동, 띵동. 성우 아빠,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요. 어머니, 안에 계세요? 어머니, 저 성우 윤호 엄마예요. 아무리 철문을 두드려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자 시끄러운 소리에 앞집 문이 열리더군요. 앞집에서 나온 여자가 한참 뭐라 말을 했는데 그중에 제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집 사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 50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두 아들이 좋은 회사 취직해서 제 밥벌이하며 살고 있으니 남들은 제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워한답니다. 사실상 제 속은 시커멓게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살만한 제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년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버티며 살고 있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서인 것 같네요. 제가 꽃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결혼식장이나 파티장에 찾아가 생화 장식을 하는 게 바로 저의 일입니다. 처음엔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다가 지금은 제 사업체를 내서 일을 따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참 좋네요. 돈도 꽤 잘 벌리고요. 그래도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몸 하나 건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싶습니다. 저는 원래 아버지처럼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 나이 23부터 선을 보았고 24이 되던 1월에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을 만나 그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동안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었고 뭐든지 제 의견을 맞춰주는 사람이라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후 남편은 제 생각보다도 더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만 살면 행복이 보장된 가족처럼 느껴졌죠. 남편에게 심하게 의지하는 시어머니의 횡포만 빼면 말입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살림이 좀 빠듯해 보였어요. 집안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뿐이었죠. 남편이 장남이고 아래로는 두 시누이가 있었지만 시누들은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시누이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되었거든요. 각각 20살, 21살에 시집을 갔으니 무척 일찍 결혼한 거였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이렇게 일찍 결혼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한 듯 했어요. 시누이들은 결혼식에 참석은 했지만 얼굴만 비추고 금방 사라졌거든요. 그게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었죠. 영찬 씨, 우리 결혼식 날 아가씨들은 왜 그렇게 일찍 가신 거야? 실은
엄마랑 동생들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가 나한테 워낙 지극정성이시잖아. 옛날 분이시라 아들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소홀하셨는데 애들이 그걸로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야. 둘 다 시집간 후로는 뭐 거의 남처럼 지내. 남편이 했던 그 말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그땐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말았죠. 한편으론 시집살이의 시누이들이 자청해서 빠져준다니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남편 말에 따르면 남편은 귀남이, 시누들은 후남이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모인다는 걸 보면 시어머니께 꽤나 서운한 게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좋게 말하면 애정과 관심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지나친 거였죠. 그런 시어머니의 성격은 결혼 후부터 바로 드러났습니다. 아가, 영찬이 일어나면 새순물부터 받아놓고 퇴근하고 오면 뜨거운 물에 발 닦여줘라. 나는 영찬이가 회사 들어가고부터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해줬다. 그게 남편 기 살려주면서 내조하는 방법이야. 남편이 그렇게 해주길 은근 바라기도 해서 결국 새순물부터 발 닦이기까지 제가 해주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게 우리 부부 나름의 애정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분 나쁠 것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남편 사랑은 참 대단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까지 제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며 일주일 식단표까지 만들어서 제게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살림을 가르쳐 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일주일 식단표까지 건네셨을 땐 자식 사랑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좋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잘 챙겨주는 것만큼 남편에 대한 기대도 크고 의지하는 마음도 크셨습니다. 저는 결혼 직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힘들어하니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는 좋았지만 늘 제 살림을 검사하시고 잔소리를 하셨죠. 장롱까지 모두 열어 팬티 한 장까지도 간섭을 하셨습니다. 너 장롱에 와이셔츠 안 다리고 그냥 넣어놓은 거니? 아니, 장롱은 또 왜 열어보세요.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내일 출근 전에 다려줄 거예요. 그러다 네 남편 지각시킬 일 있니? 저렇게 얌전한 애들 둘 보는 게 뭐 힘들다고 남편 옷도 못 다려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자꾸 여기저기 열어보시면 저 너무 불편해요.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는. 나 때는 네 남편 속옷까지도 다려 입혔다. 내가 차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까봐 속옷 얘기까진 안 했는데 너네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게으르니? 곰 같은 게 딱 치엄마 닮았네. 잔소리 중에 마지막 말은 들릴락 말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똑똑히 듣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갑상선 문제로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셨어요. 그런데 사람 외모를 가지고 곰 같다며 외모 비하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원래 엄청 날씬하셨었고 자기관리 철저하신 분이세요. 지금 살찌신 건 전부 갑상선 문제 때문이라고요. 건강 걱정은 못 해주실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고, 말귀 알아들으라고 잔소리하는 건 듣기 싫어하고 듣지 말라고 말하는 건 잘도 듣네. 넌 내가 네 새끼들 봐주려고 왔는데 꼭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겠니? 너 살림하는 거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뭔 수를 내든지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간 시어머니의 속셈은 뻔했어요. 아이 둘이 태어나고부터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저희 살림과 합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에게는 은근슬쩍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며 혼자 장 보는 것도 힘에 부친다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혼집을 구할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시질 못했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애 둘이 생기고 나니 계속해서 아이들을 봐준다며 집에 찾아오셨고 주무시고 가시는 날도 여러 날이었죠.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고 갈 때마다 갈아입을 옷 싸들고 오는 것도 귀찮고 하다못해 머리 하나를 빗으려고 해도 내 빗이 없어서 불편하네. 차라리 나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올까 봐. 저는 시어머니께 집이 좁아서 안 된다고 돌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것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고요. 남편은 아이가 생긴 후로도 저와 아이들에게 참 잘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넘길 수 있었고요. 남편은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일반 회사원들 연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딱 표준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며 우리 네 가족 살림을 빠듯하게 해나갔습니다. 저는 알뜰하게 살림에서 3만 원, 5만 원씩 꾸준히 틈나는 대로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회사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다가 결국엔 넉 달치까지 월급이 밀리게 되었어요. 이러다 사장이 회사 문 닫고 도망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걱정은 현실이 되었죠. 어느 날 출근한 남편이 오전 11시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해 집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남편은 친구 소개로 짜장면 배달 일도 하고 여기저기 불러주는 곳이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그동안 내가 소일거리 하면서 모아둔 돈에 네가 다달이 줬던 용돈 저금해둔 돈이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조그만 가게 차릴 돈 정도는 될 거야. 이참에 회사 그만둔 걸 기회로 삼아서 장사 같은 거 한번 해봐라. 시어머니가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서 마련해둔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돈까지 내어주는 시어머니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한동안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새 사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친구 진구 알지? 왜 아버지가 사업 크게 하신다던. 진구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닥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나한테 동업을 하자네. 혹시 주류 납품하는 그 일? 진구 씨네 집 정도면 아버지가 사업자금 대주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왜 당신한테 동업을 하자고 해? 아버지랑 크게 싸웠나 봐. 그래서 진구가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거고. 아무튼 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할 거야. 그렇게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더니 제 남편은 될 놈이었던 거죠.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집에 종종 들어오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던 남편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일을 가족들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큼이나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많이 챙겨주는지 시어머니의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사를 가자며 방 4개짜리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방 3개짜리 집에서도 충분히 사는데 방 4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새 집을 계약한 후에야 남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시어머니께서 1톤짜리 트럭을 끌고 새 집 앞으로 오셨거든요. 1톤 트럭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짐들을 내리며 새 집으로 날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저에게만 모른 척 하고 있던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더 황당했어요. 내가 방 4개짜리 구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어머니 모시려고 하는구나 생각 안 했어? 나는 당연히 당신도 다 알겠거니 했지. 솔직히 우리 엄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워하셨잖아. 나 사업 잘 돼서 당신이랑 애들 편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이야? 엄마가 나 사업하라고 쌈짓돈 내주셔서 가능했던 거잖아.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 엄마 덕이라고. 그러니 우리 엄마 대접받을 자격 충분하셔. 더군다나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결혼 직후부터 말씀하셨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히 우리 엄마 눈치 주지 말고 잘 모셔. 그리고 엄마 방은 제일 큰 방으로 하시라고 했어. 어쩐지 새 가구는 이사 가고 나서 맞추라고 신신당부하던 남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어서 언짢아 하는 중에 시어머니는 가장 큰 안방에 자리 잡은 게 무척 기쁜 모양이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살림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올수록 시어머니의 위세는 더 대단해지셨고 아이들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다 따르는 눈치였죠.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항상 본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성우 윤호는 좋겠다. 아빠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시켜줘서. 아빠가 바빠서 니들이랑 시간 못 보낸다고 서운해할 것 없어. 누가 뭐래도 훗날엔 네 아빠 덕에 감사합니다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자, 이거 받아라. 네 아빠가 할미한테 부탁하고 간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아이들 앞으로 봉투 하나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씩 들어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용돈으로 받기에는 과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왠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줘도 될 용돈을 일부러 시어머니를 통해서 주게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저보다도 시어머니 말을 더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원 하나를 고를 때도 시어머니의 입김이 작용했어요.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이곳저곳 학원 상담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큰 학원부터 작은 학원까지 4군데 정도 다녀와서는 큰아들에게 그중에 가장 괜찮은 2곳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제가 다녀온 4곳도 아닌 다른 곳에 학원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람이 학원 원장으로 있는 동네 작은 보습 학원이었죠. 거기 내 친구가 하는 학원이니까 성우 그 학원으로 보내라. 내 손주인 거 알면 눈길 한 번이라도 더 주고 관심 갖고 공부시키겠지. 안 그러냐? 성우야, 네 생각은 어떠니? 할머니가 말한 학원으로 다닐게요. 큰아들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학원을 다니나 안 다니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다른 학원에 다녀보는 게 어떠냐고 했죠. 2번의 시험 끝에 큰아들은 조금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박 원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성우 신경 좀 쓰라고 할 테니까 너무해 몰아붙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께서 그 학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째 아이도 그 학원에 보낼 테니 성우를 더 신경 써달라고 말했어요. 둘째 아이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밖으로 두 아이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자를 먹이면서 말했어요. 너희 요즘 할머니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엄마가 너희 따로 부른 거야. 엄마는 너희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늘 할머니 말에 맞춰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성우 넌 지금 다니는 학원이 별로인 것 같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럼 엄마가 따로 학원 알아봐 줄 테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할머니 말 듣는 것도 자기 생각이랑 같아서 듣는 거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이들은 시어머니 손에 놀아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 이렇게 따로 불러낸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 할머니만 빼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것도 마음 불편하고. 할머니가 우리가 엄마랑만 친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저는 아이의 말 중에서 걸리는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생각이 왜 우리 큰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하고 말이죠. 사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아이들 용돈도 모두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을 주지 않고 말을 잘 들으면 상으로 용돈을 넉넉히 주니 아이들이 시어머니 말을 잘 들을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넉넉하게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제게 살림을 하라고 따로 떼어주셨죠. 그 돈은 정말 딱 살림할 만큼의 돈이었기에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모자라서 가끔 시어머니께 돈을 더 내어달라고 할 때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미련했네요. 애초에 경제권을 제가 잡고 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 위신을 세우려고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경제권을 쥐어준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걸로 제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수도 없었고요. 그것 외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살고 있었으니 그걸로 문제를 삼으면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그거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집은 남편들이 얼마 벌어다 주는지 알아? 고작 200~300이라고. 그런데 난 월 1,000만 원씩 벌고 생활비도 넉넉히 주는데 그 생활비 엄마한테 드린다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5식구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주잖아. 솔직히 이렇게 사업 잘 되는 건 당신 내조가 아니라 우리 엄마 내조 덕분이었다고. 안 그래? 그리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 존중받아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거야. 그래야 애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고. 배부른 투정 그만하고 지금까지대로 엄마한테 생활비 받고 당신은 애들이나 잘 키워. 몇 번 더 이야기했지만 남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되면서 남편은 이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조금씩 변했죠. 예전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맞춰주던 그 순박한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 친구인 진구 씨에게 늦은 밤 연락해보면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서 한잔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어쩐지 무언가를 숨기는 눈치였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감춰주려고 둘러대는 거짓말 같은 거요. 진구 씨에게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풍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하던 일이 생기더군요. 주류 납품 일을 하는 남편이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국내에 주류 납품을 하는데 해외 출장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은 온갖 핑계를 대며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제게 화를 냈죠. 주말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해외 출장 가는 것도 이유도 다 설명하고 당신한테 일일이 다 납득을 시켜야 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여기저기 출장 다니는 거야. 당연한 건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길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저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예전에 제 남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출장 이후로는 더더욱이 이상해지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1시간 거리가 힘들다며 회사 앞에 오피스텔을 구해더군요. 물론 제게 허락을 받고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 회사에 찾아갔다가 남편 회사 책상 위에서 우연히 부동산 서류를 보게 된 거였죠.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 부동산 서류를 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출퇴근 힘들어서 오피스텔 하나 구했어. 밤늦게 접대하고 맨날 호텔이니 사우나니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하고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그런 침대 불결하기도 하고 당신 알지? 나 은근 결벽증 있는 거.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오피스텔 구한 거야. 제 남편이 결벽증이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곰팡이 핀 주택에서 살던 남편이었어요. 벽지도 오래되고 누렇게 뜬 데다 비 오는 날이면 누수로 집 천장과 벽이 얼룩으로 덮여 있었죠. 그런 집도 살기 편하다고 말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벽증이라뇨.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벽증? 당신한테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럼 이사 전에 내가 가서 청소 좀 해줄게. 아무래도 업체 부르는 것보단 직접 하는 게 훨씬 깨끗하지. 남편은 제게 힘들게 직접 일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직접 청소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입주 전에 한번 구경하겠다며 비밀번호까지 물었죠. 남편이 일하고 있을 평일에 저는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았어요. 신축 건물답게 깨끗하고 고층이라 그런지 창밖 풍경도 참 좋더군요. 그런데 왜 제 가슴 한구석이 시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기로 한 날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오늘 청소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청소는 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 번거롭게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알았어, 끊어.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데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오피스텔 청소를 못하고 입주하게 된 것에 대해 잔뜩 짜증만 내더군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다만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빠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아빠, 괜찮아요?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평소에 건강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풍이라니 놀랄 일이었죠. 게다가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신 상태였어요. 네 아빠 충격받아서 그래. 충격? 무슨 충격?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온몸에 맥이 다 빠지더군요. 누워 계신 아빠가 너무 안쓰러웠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저희 아빠는 평생을 한 회사에 몸바쳐 일해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하신 후 집에서 쉬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나간 동창회에도 나가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하셨죠. 그러던 중 어린 시절 아주 절친이었던 고향 친구분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친구마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마도 아버지 돈을 홀랑 털어먹고 도망을 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퇴직금을 모두 날린 데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지신 거였죠.
그동안 보증 한번 서신 적 없고 누굴 도와주려고 생돈을 내어드린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를 하신 적이 없는 아버지였어요. 말년에 벌어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편안히 지내셔야 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친정집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탄 채 집으로 돌아오셔야 했어요. 마트 반찬 코너에서 일을 하던 친정엄마는 일을 그만두시고 아빠의 수발을 들게 되셨죠. 이 소식을 시어머니와 남편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은근 자격지심이 있으셨습니다. 아빠 덕에 평생을 편안히 살았다며 시기 질투하시는 발언을 하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저희 엄마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굴곤 하셨어요. 신혼 초에 시어머니보다 5살이나 많은 저희 엄마가 밥하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밥상을 받으신 것도 그래서였겠죠. 그랬던 시어머니가 친정 소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그동안 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네 친정일 생긴 거 보니 시는 공평하구나. 나는 젊을 적에 고생했지만 지금 인생 편 것처럼 너희 친정은 젊어서 편히 살다 이제 늙음하게 고생길 시작된 거 보면 말이다. 그 말에 제가 시어머니께 노발대발 발끈하자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때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하루는 아이들과 남편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네 남편 힘들게 일하는데 그 돈 빼서 친정 줄 생각 말아라. 아이들은 제 눈치만 보고 남편은 그 말에 어떤 반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니라 식모라는 걸요. 진작에 느껴온 감정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더군요. 저는 아빠를 뵈러 갔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며 반가워하면서도 힘들게 뭐하러 왔냐고 하셨어요. 아빠의 어눌한 말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힘들게 뭐하러 와? 아빠는 괜찮으니까 자주 안 와도 돼. 안사도는 잘 계시지?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모르는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셨어요. 저는 그저 잘 지낸다고만 답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며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나는 우리 혜정이 자랑스럽다. 네? 조서방 하는 일도 잘 되고 너도 부잣집 사모님처럼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제 겉모습만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말이죠. 조서방에게 잘하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어요. 정작 그 조서방이라는 인간은 아버지를 한번 보고 간 것 말고는 따로 찾아와 인사드린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로 남편을 닥달하자 어느 날 남편이 저모르게 친정에 다녀갔다더군요. 돈봉투를 들고 말이에요. 요즘 엄청 바쁜데 시간 내서 오늘 낮에 장인어른 뵙고 왔어. 아버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 아무튼 생활비 보태시라고 봉투 드리고 왔으니까 이제 그만 좀 닥달해. 남편의 말투 속에 은연중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투가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봉투를 드리고 왔다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많이 바쁠 텐데 우리 아빠 챙겨줘서. 그래도 남편 벌이가 좋으니 한 100만 원 정도는 넣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꼴랑 10만 원 넣어서 드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하는데 대부분 비용을 대어주셨는데 남편은 큰일 겪은 부모님께 꼴랑 10만 원 드렸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집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했는데 말이에요. 치사한 기분에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친구의 소개로 웨딩홀 꽃장식을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취미로 따둔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꽤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일종의 일일 알바처럼 따라다니던 일이 어느새 직업이 되었고, 저는 제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마저도 안 입고 온 지 한마디 하시곤 했어요. 살림은 뒷전이고 그깟 돈 몇백 좀 벌어오면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지? 그래봐야 넌 이 집안 며느리고 성우 윤호 애미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이 집안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지. 일한 돈 전부 친정에 갖다 주면 소박 맞고 싶어서 발악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성우애비가 주는 돈 저한테 다 주시던가요? 엄연히 이 집안 안주인은 저잖아요. 경제권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친정 가세가 기울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제게 주던 생활비를 없애버린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5만 원씩 찔끔찔끔 쥐어주고 남은 돈까지 영수증 맞춰가며 받아가시기까지 했죠. 저는 이 집구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건 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이라고 아빠의 수발을 들던 엄마마저 갑상선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엄마의 보호자로 병원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 둘 다 겨울방학 캠프를 간 터라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병간호를 할 수 있었어요. 내 몸이 이래서 너한테 미안하다.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그런 소리 말아요. 그래도 무서운 암들도 많은데 갑상선 암인 게 다행이지. 의사 선생님도 걱정 말라고 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계세요. 그래 알겠어. 그나저나 넌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 로션도 안 바른 사람처럼 하얗게 트기까지 하고. 아, 로션 바르는 걸 깜빡했네. 사실 로션이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지 했는데 그마저도 돈이 아까워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친정엄마까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하니 그 수술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다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차마 그것만은 싫었습니다. 이 집마저 잃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남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뭘 짐작이라도 하신 건지 이렇게 물으셨죠. 안싸돈이 너한테 잘해주시니? 조서방은 여전히 가정적이고? 뭘 그런 걸 물어. 맨날 똑같지.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이틀째 되던 날 엄마는 아빠 걱정부터 하셨어요. 처음 쓰러지셨을 때보단 거동이 수월해지셨지만 그래도 걸음걸이가 부드럽진 않으신 상태였죠. 엄마의 성화에 결국 엄마를 병원에 혼자 두고 친정 아빠를 뵈러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빠 반찬이나 좀 해서 가져다 드릴 생각에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눈치가 보이니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친정에 가서 만들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속초 여행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 수술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속초 여행을 가신 걸 보니 애초에 병문안 올 생각도 안 하셨나 봅니다. 아무리 그러려니 해도 서운한 마음은 계속 쌓여만 갔죠. 그런데 웬일인지 시어머니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더라고요. 너 지금 병원이니? 네.
그래, 친정엄마 옆에 꼭 붙어서 병간호 잘해드려라.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힘드시겠니? 애들도 캠프 갔고 집엔 아무도 없으니까 신경 쓸 것 없어. 퇴원하고도 한 일주일쯤 더 친정에 머무르면서 옆에서 잘 챙겨드려. 아니에요. 퇴원하는 대로 바로 집에 들어갈 거예요.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그래야 나중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켰다는 소리 안 나오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일찍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렇게 말씀하시나 싶어 좀 이상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라 밥 안 챙겨도 되니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 밥 차리는 것에 목숨 거시는 분이었거든요. 한편으로 저는 집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반찬은 좀 편히 만들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께 한 서너 시간만 자리 비우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드러지는 소리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참고로 저희 집 현관문은 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자는 아이들 깨우기 싫다며 소리가 나지 않게 해놓았거든요. 그래도 문이 열릴 때 철컥 소리가 났을 텐데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곳엔 지방 출장 가느라 친정엄마 병원에 못 와본다던 남편이 버젓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로 젊은 여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동시에 깜짝 놀라더군요. 여자는 이불로 몸을 가리며 남편 뒤로 숨었어요. 그 당시 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게 뺨을 맞은 남편이 그대로 제 뺨을 똑같이 때렸거든요. 저는 악소리가 절로 나왔고 고개가 돌아갔어요. 아유, 어디다 대고 감히 솜찌검이야? 너 미쳤냐?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집에서. 야, 이게 무슨 바람이야? 그냥 우리 서로 즐긴 것뿐이야. 나 쟤한테 마음 준 적도 없어. 그냥 사업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 좀 푼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 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부부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불결하고 끔찍해.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시게?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웃더군요. 이혼해서 애들 이혼 가정에서 키우려고? 당신이 나 없이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내 돈 필요하잖아. 당장 장모님 입원비며 수술비는 어쩔 건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내 지갑에서 100만 원 꺼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남편은 돈이라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남자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본성이 드러난다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제 남편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되니 더는 단 하루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속초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능력 있으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고비 없는 집이 얼마나 되겠냐. 여자들은 이런 일에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하는데 배고프고 굶주려 봐야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 뼈저리게 느낄 거다. 그저 남편 바람났다고 생각하면서 남편 쥐잡듯 하지 말고 지금 누리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다 내 아들 덕 아니겠니? 어머님, 설득할 걸 설득하세요. 어머님도 돈에 환장하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지가 남편 간수 똑바로 못 해놓고 어디 와서 분풀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친정엄마 퇴원하고도 일주일간은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게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설마 어머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도 얼마나 뻔뻔한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였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오피스텔의 누수 문제로 공사를 해야 했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순전히 남편 본인의 쾌락 때문이었죠. 아이들이 캠프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세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능력 있으면 여자가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러다 한두 번씩 실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애들 교육이랍시고 떠드는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신을 미친년 취급했다며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이혼 준비 때문에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저와 이야기 좀 하자며 제 앞에 앉더군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들은 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어? 그냥 엄마가 좀 참아. 엄마면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엄마 이대로 이혼하면 나랑 윤호는 이혼 가정 꼬리표 붙인 채 평생 살아야 돼. 우리 결혼할 때 이혼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면 그거 다 엄마 탓이라고. 엄만 꼭 그렇게 엄마 생각만 해야겠어? 형 말도 맞는데, 아니 나는 엄마가 굳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난 아빠랑 살고 싶어. 나랑 형이랑 유학 가고 싶단 말이야. 솔직히 엄마가 우리 둘 유학 보내줄 수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다 못해 소름이 돋았어요. 어쩌다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들밖에 생각 못하는 괴물로 큰 건지 모든 게 방관한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정말 이대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보니 더더욱이 이 집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 해줘서 결국 소송 이혼으로 가게 되었죠. 정말 이곳에 다 쓰자면 끝도 없이 복잡하고 험난했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는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꽤 길었던 만큼 재산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 중에 돈 한 푼 손에 쥐는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큰 돈이 생기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아왔던 건데 그게 모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사실 남편이 바람난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딱 감이 왔거든요. 본 것도 못 본 척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살기를 원해서 차마 그것만은 가져오지 못했네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무척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이게 본인들 잘못도 아닌데 마치 본인들 탓인 것 마냥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 아빠 잘못이야. 잘못된 건 그 사람들이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랑 하루라도 더 빨리 연 끊지 못한 내 탓이지.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친정집에서 살면서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화 장식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의 꽃장식을 좋아해 주었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만큼은 잘 벌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이혼 후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재산 분할받은 돈을 아빠의 재활치료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빠도 딸이 준 돈이라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악착같이 치료받으셨어요. 재활치료를 시작한 후로 아빠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죠.
물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요. 중풍 후에 평생 안 좋은 채로 사는 사람도 많다는데 호전을 보인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바로 아빠 친구분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친구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끌어안으셨을 때 제 마음도 울컥하더라고요. 형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됐어.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 봤으면 됐어. 아저씨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고 행색도 많이 초라해 보이셨어요. 한편 저는 돈이 떨어져서 또다시 순진한 우리 아빠 등쳐먹으려고 왔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곧이어 아저씨는 품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어 내미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시면서요. 그날 우리 가족은 아저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원양어선을 탔다고 하셨어요. 몇 번의 죽을 위기를 거쳐서 간신히 원금을 마련해서 왔다며 눈물 어린 웃음을 지으셨죠. 아저씨가 내민 봉투에는 정확히 아빠가 투자로 날린 돈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250장이었죠. 아빠가 그 당시 투자금을 친구에게 직접 전달했던가 봐요. 그만큼 믿었기에 대신 투자해달라고 하고는 맡긴 거였죠. 사라졌던 친구와 돈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저씨 또한 사기로 투자금을 날리는 바람에 차마 나타날 수가 없었다네요. 그냥 이대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돈 2억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아저씨의 돈이 되었을 텐데 인간 사이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돈을 갚기 위해 나타난 아저씨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져 왔어요. 엄마는 아저씨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거면 미리 귀띔이라도 하고 사라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 벌어서 가져다 줄 거였으면 무태 올 때마다 가끔씩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 풍 온 것도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아저씨는 엄마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저씨 앞에 고기를 놓아주며 밥 한 공기를 더 떠다 주셨어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갔다는 소식은 진작 들었던 터였어요. 가끔 카톡에 뜨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 짐작하곤 했죠. 어느 날 해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광고인 줄 알고 안 받았겠지만 불현듯 아이들 생각에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건 정말로 아이들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전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마? 나 성호야. 저기 혹시 아빠랑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집에 좀 가봐줄 수 있어? 그리고 생활비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당장 월세도 내야 해야 하는데 윤호도 그렇고 나도 돈이 없어. 아이들 말로는 아빠도 할머니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아빠 좀 찾아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언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해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벨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비번을 눌러도 틀린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계속 문을 두드려대자 앞집에 살던 여자가 나와서는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성우 엄마 아냐?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집에 없나 보네요. 어머, 설마 소식 못 들었어요? 그 집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성우 아빠 심장마비로 죽고 할머니도 쓰러지고 그 집 살던 여자도 안 보여서 그 집 사람들 다 죽었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정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이런 큰 사단이 났는데 애들은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었죠.
게다가 남편 핸드폰에 제 연락처도 있었으니 저에게도 부고 문자가 왔어야 했습니다. 저는 앞집 여자에게 캐물어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가게 된 병원이 어딘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으로 찾아가 보았어요. 제가 병원에 나타나자 병원 관계자들이 제게 보호자냐고 몇 번이고 거듭묻더군요. 그리고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죠. 전 시어머니는 예전에 풍채는 어디 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급격하게 살이 빠진 건지 지방이 빠지고 나간 자리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며느리가 왔구나.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네가 날 잊지 않고 찾아와 줬어. 저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 죽었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부터 쏟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놀랄 만한 이야기가 또 있더군요. 널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너 나가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보통 영악한 애가 아니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다음 해에 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재혼 사실은 아이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SNS에 새엄마라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저와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새엄마라는 여자가 아이들과 살갑게 잘 지내는구나 싶어서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무척이나 나쁘게 이야기했어요. 그년이 우리 영찬이 혼을 얼마나 쏙 빼놨는지 모른다. 내가 쥐고 있던 경제권도 다 그 여자 손에 쥐어주고 애들까지도 쥐락펴락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유학 빨리 보낸 것도 아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일부러라뇨? 영찬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건강 챙기겠다며 술까지 줄이내였어. 그런 애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애들은 원래 유학 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무튼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은 못하겠는데 영찬이가 그 여자랑 재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 제 엄마라면 하늘같이 알고 효도하던 애가 분가하자면서 날 내쫓아내더니 용돈 한 푼 안 쥐어주더라.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아 쓰래나 뭐래나. 너 있을 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이게 다 그년이 뒤에서 조종해서 그런 걸 거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새로 재혼한 여자가 나는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똑부러지지 못했을까 과거의 제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저 똑부러지기만 한 여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여물 때문에 나는 내 아들 장례식도 못 치렀다. 성우 윤호는 제 아빠 세상 떠난지도 모르고 있고.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재혼녀가 장례를 순식간에 치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로 부고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아이들에겐 보내지 않았다고 했죠. 그 여자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왜 그랬대요? 어머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아니 그보다 애들한테는 알렸어야죠. 왜 그랬는지 도무지 생각해봐도 이 생각밖엔 안 든다. 지가 지 남편 잡아먹었든지 아님 전 재산 다 들고 도망가려고 그랬든지 우리 몰래 장례 치르고 그게 잠수 탔어.
핸드폰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연락도 안 된다고. 내가 내 아들 부고 소식을 아들 친구한테 듣고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재혼녀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장례식장을 못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 친구가 시어머니께 안부 연락을 했다가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시어머니는 발이 나는 날 부랴부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고 충격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뇌출혈이 일어나 진짜로 입원하게 되셨고요. 성우애미야, 나 퇴원 좀 시켜줘라. 나 돈 없어서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한번 몰래 도망가다가 간호사한테 붙잡혀서 이제 도망도 못 가. 그저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병원을 빠져나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마 아이들에게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생활비 떨어졌을 테고 자신은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는데 이대로 애들에게 부고 소식 전해봤자 애들만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고요. 이미 장례식도 끝난 마당이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애들 좀 챙겨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이 아니더라도 제 애들이니 제가 챙길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아이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보다는 자신들의 앞날 걱정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이렇게 갑자기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아직 유학생활 2년은 더 해야 졸업인데 우리 학비며 생활비는 누가 대줘요? 새엄마는요? 새엄마는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려주자 아이들은 아빠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곧 있을 방학에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랑 사는 거야? 나 이제는 엄마랑 살고 싶은데. 둘째 아들은 제게 살갑게 굴며 집안일을 돕기까지 했어요. 전 남편과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둘째 아이를 보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일은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어요. 일단 재산 조회부터 하더군요. 원래는 전 남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고작 3억 뿐이더군요. 기존에 있던 집 말고도 상가며 오피스텔들도 있었는데 6개월쯤 전에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행방들이 묘연했죠. 상가와 오피스텔을 모두 정리했다면 10수억은 있어야 했는데 남편 통장에는 고작 3억 뿐이었거든요. 아마도 그 현금은 재혼녀 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앞에 남겨진 재산은 집 한 채와 현금 3억이 전부였어요. 다행히 아직 상속신고가 완료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속기간이 끝나가기 한 달 전 재혼녀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재혼녀의 등장에 화를 내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새엄마, 왜 우리한테 부고 소식 안 알려주셨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희도 아빠 자식으로서 많이 충격받았겠지만 나는 아내로서 그 충격이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장례식 치르고 한동안 어리 빠져 지냈어.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어. 그 여자는 자신이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했죠. 순간순간 기억도 잃어서 간신히 이제야 나타났다는 말을 하는데 저런 거짓말을 누가 믿을까 싶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제 아이들은 믿는 눈치였어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할 때만 해도 돈 잘 버는 아빠와 함께 살겠다며 영악하게 굴던 아이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 차리고 나서 윤호, 성우 너희 둘 생각부터 났어. 차마 너희들 충격받을까봐 장례식에 부르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너희들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어. 나 혼자 모든 걸 감내하더라도 너희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다. 이건 내 진심이야. 그 여자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아이들은 그 여자의 말에 수긍이라도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곧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이들 앞에 방금 복사된 듯 깨끗한 종이 몇 장을 내밀더군요. 그건 바로 상속포기 각서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그동안 너희 아버지 재산 상속은 손 놓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 안에 상속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는구나. 나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너희 아버지 재산은 내가 일단 받는 게 어떨까 싶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 너희들 잘 부탁한다고, 잘 챙겨달라고. 그래서 내가 재산 잘 불려서 너희 물려줄까 한다. 그러려면 상속 포기한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줄 수 있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찌 해야 할지 고민하더군요. 저는 그 각서를 당장에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붙잡고 지금 무슨 짓이야? 뭐? 상속 포기? 나중에 물려준다고? 정말 줄 생각이면 지금 줬겠지. 애들 아빠 상가며 오피스텔 판 돈도 엄연히 따지면 상속 대상이야. 상속계 시 1년간 당신한테 증여된 재산들 전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애들 현혹시킬 거면 찾아오지도 마. 그리고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그럼 이건 뭔데? 저는 그 여자 눈앞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백을 양팔에 걸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찍은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정확하게 확인 가능했죠. 그 사진을 본 아이들은 놀라는 눈치였어요. 새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동안 우리 속인 거예요? 아빠 재산 다 챙기려고? 우리 엄마가 새엄마 사기꾼 같다고 할 때도 난 안 믿었어요. 새엄마가 혹시라도 상속 포기각서 같은 거 가져올 수 있다고 할 때도 그럴 리 없다고 말했었다고요. 그동안 우리 진짜 가족 아니었어요? 이대로 여기 사인하면 아빠 재산 들고 영영 사라질 거였냐고요. 제 혼녀는 절대로 아니라고 또다시 감성팔이를 하며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믿음이 무너진 아이들에겐 더 이상 통하지 않더군요. 사실 제 혼녀를 만나기 전에 제가 조사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아이들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도 사별한 전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재산을 꽤 많이 챙긴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전 남편의 자식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한 짓과 똑같은 짓을 이미 과거에도 했더군요. 재산을 모두 가로챈 후 불려서 나중에 주겠다고 했지만 말없이 사라졌다고 했죠. 결국 전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고 남편의 재산 중 은닉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아이들 몫으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전부인이었다는 이유로 1.5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여자 차지가 되었지만요.
아이들은 그 후 저를 누구보다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아이들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아빠의 죽음에 애도하는 것보단 자신들의 몫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말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혼녀에게 더 집착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대부분 휘두르고 있었으니 재혼녀에게 잘 보이려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와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전 시어머니는 제 도움으로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도와드리진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린 대신 저희 가게에서 그만큼의 노동을 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제 눈칫밥을 무척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사과를 하셨네요. 전 시어머니는 모든 빚을 다 갚으신 후에 떠나셨어요.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집 보증금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염치 없어서 못 그런다며 떠나셨죠. 지금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긴 것 같더군요. 저는 요즘 아이들의 도덕 공부를 다시 시키고 있어요. 뭐 대단하게 공부를 할 건 없고 한 번쯤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읽어보라고 숙제로 내주곤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책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곤 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